환자분 입원해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가게 문 닫고 쉬면 누가 돈이라도 준대요? 네, 서울시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분들도 몸이 아프시면 마음 편히 입원하고 검진 받으시라고 서울시가 하루 81,180원씩 1년에 최대 11일간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치료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당장 알아봐야겠는데?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서울케어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돌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K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왜 우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부 가상세계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메릴 린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금융회사죠. 그죠.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돼 있지만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보고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매트릭스일 가능성이 20%에서 50%에 육박한다. 라는 걸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허황된 정보를 뿌리느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저는 제 페이스북 패친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흥미로운 일은 이게 주류 특히 뭐 금융 이런 데서 하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메릴 린치가 리만 사태를 잘 못 넘긴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니네가 이러니까 BOA에 넘겨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예전에 아카운트가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미국 계실 때. 미국 잠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은행인 줄 몰랐네. 이런 곳인 줄. 뭐 이 얘기만 한 건 아니고 이 퓨처 리얼리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더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0%에서 50%의 확률로 매트릭스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는 메릴 린치에 따르면 올 4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과학자, 철학자 등이 모여서 이 개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도 이강환 관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도 한번 나오셨죠. 저도 재밌어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게 그 가상세계에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알 방법은 없어요. 알 방법은 없다. 설마 둘 중에 하나라고 50%라고 한 건 아니겠죠? 저도 항상 궁금한 게 비올 확률 50% 하면 비가 말인지. 마치 온다는 것 같지만 0%인 거에 비해서는 결국은 오든 안 오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같아서. 저는 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50%로 상한선을 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웃기는 게 이제 일기예보에 보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가 온다는 표시가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보러 들어가면 이전까지 49%였다가 51%가 딱 되면은 비 표시를 띄우더라고요. 마치 본인들이 굉장한 정확성이 있다는 듯이. 그래서 영국에서 인터넷 옮길 때 생각나는데요. 이사할 때 이분들이 오후 6시 2분부터 인터넷이 개통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정확하다. 역시 영국. 2주 후에 됐어요. 2분이 2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냥 2주 후에 됐어요. 2분 이후인 거죠. 2분 이후 맞잖아요. 2분 이후? 그냥 뭐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냐. 어쨌든 간에 확인할 방법도 없고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주유 금융회사에서 이런 언급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류 금융회사를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큰 사고를 칠 것 같으면 이런 기사를 낼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상현실일 뿐일 수도 있어요. 잃어봤자 가상이고. 가상일 뿐이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실제로 남은 것도 잃지 않았을 확률이 20%. 그래서 50%까지.
그런 게 아니길 바래요. 전 진짜이길 바래요, 이게. 네.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루다 말겠죠. 이걸 가지고 뭘 더 깊이 나갈 리는 없지만. 네. 기사 중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네. 옥스퍼드 대학 철학자죠.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예견한 것 중에 하나 그 세 가지 가능성을 네네.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인류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멸종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도달은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든지, 네. 세 번째는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 있든지, 셋 중 하나다. 셋 중 하나다. 네. 네. 맞죠, 셋 중 그러네요. 하나는. 네, 33.3%의 확률로. 그게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네, 망하진 않지만 망한 것처럼 살든지, 아니면 잘 살든지, 셋 중 하나다. 근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름도 닉 보스트롬 인물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닉 보스트롬은 뭔가 SF 작가 이름 같이 보여요. 그러네요. 맞아요. 가명 같기도 하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고. 근데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게.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상현실 기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제 인터넷 어디 보다가 꽤 괜찮은 사이트에서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허핑턴 포스트일 것 같아. 걔네 맨날 뭔가 10가지 이유. 아니에요. 뭔가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요? 굉장히 정교한 얘기들이에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교하긴 해요.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과제가 하나 있었죠. 그 5번째 원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다섯 번째 힘. 다섯 번째 힘. 네. 네. 우리 K 박사님이 좀 역량 부족으로. 네. 왜? 뭐 대충 다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문가이신 이강현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박수. 안녕하세요. 이 5번째 힘이란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그걸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하고 나서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이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끝났지? 그래서 아무튼 급하게 폰으로 몇 가지를 검색해보고 이 기사를 읽어본 결과 이 실험 자체가 작년 4월에 이제 처음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네. 실험 결과는. 그리고 올해 미국 물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도 이거 뭔가 이상해서 좀 까다롭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실렸다는 것은 이게 실린 미국 물리학회지가 대략 물리학자들한테는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별 잘못은 발견하지 않았다. 그 실험 결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실험 내용이 보니까 베릴륨이라는 이제 원소가 방사성 붕괴를 할 때 그때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제 뭔가 이런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늘 논문 쓸 거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하이에나 떼들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무슨 얘기가 있으면요. 예전에 빛보다 빠른 입자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달 동안 한 150편 정도의 논문이 쏟아졌고 작년 연말에 LHC에서 뭐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발표된 뒤로 올 초에 한 서너 달 동안 한 400편 정도의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 쏟아진 논문 사태는 제가 그래도 한 20년 동안 봐온 중에 가장 폭발적인 하루에 새로 나온 논문 중에 절반이 이거에 관한 거일 정도로 폭발적인 논문이었는데 올 여름에 이제 입자물리학 학회에서 새로운 데이터,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결과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나와서 공개가 됐었으면은 뭐가 많이 달려들 만도 한데, 지금 보니까 인용된 게 13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보통 반응이 되게 큰데 이거는 반응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 특이해서 오히려 갑자기 믿고 싶어지는. 혹은 최근에 LHC 사태, 제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헛물켜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두려워서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조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일단 이 논문 자체가 그것보다 먼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물리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뜸한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프로토포빅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양성자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중성자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는 뭐 어떤 종류의 뭐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가 간단하게는 잘 떠오르질 않네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각각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쿼크들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손쉽게 그런 모델을 만들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군요.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어요. 뭔가 떠오르는 모델이 없는 거. 어쨌든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가 다음 뉴스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층 취재요. 사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근데 뭐 맨델 논문도 뭐 한 1, 20년 동안 뭐 한 두세 번 인용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처럼 나중에 형부적인 논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표준 모형을 처음 만든 와인버그 논문이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처음 3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지나서 처음 한두 번 뜨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사트 역주행. 아 진짜 그러네요. 그다음부터는 표준 모형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인용되니까. 지금 우리도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군요. 괜히 막 이상하게 얘기했다 나중에 성지순례에 얼마나 헛짚었는지 역성지순례인가? 그런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좀 잘 와닿지 않는다가 되나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걸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왜 반응이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걸로. 혹시 뭔가 결과가 있으면 제가 다시 나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는 걸로. 네, 그럼 전하는 말씀 좀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뉴튼, 니 빅뱅 이론 아나? 빅뱅 이론? 그래,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뻥 터져서 생겼다는 게 빅뱅 이론이야. 과학의 기본 아이가. 아니 다윈, 자네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나한테 무슨 과학을 해? 그게 대체 언제적 이야기고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나? 자네는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들었어? 여기 다 있다 아이가. 올리드인데? 그래 올리드 과학 참고서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과학 지식들이 다 들어있다 아이가. 그거 애들용이잖아. 맞지. 일단 아들 내신 올리는데 이만한 게 없어. 근데 있다 아이가. 내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팟캐스터 팬인데 거기서 들었던 데서 이어진 디테일이 여기 다 있다 아이가. 그러면 나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건가? 인자 말을 좀 알아듣네. 니는 교양으로 보고 아들은 성적 올리라고 풀면 되는 기지. 그러면서 아들하고 과학 토론도 함께 하고. 얼마 좋노? 우와, 나도 당장 사봐야겠네. 그래, 언제까지 왕년에 만류인력 어쩌고 알끼고 얼른 가서 빨리 사오이소. 고마워다이. 디테일로 승부한다. 개념 잡고 성적 올리는 필수 개념사 올리드. 주식회사 미래엔. 네, 올리더가 아니고 올리드인데요. 이 원래 회사가 다양한 참고서를 내는 곳이지만 저희는 이제 과학 참고서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미래엔이라고 예전에 대학 교과서 만들던 회사. 네. 그 출판 만드는 회사죠, 만드는 회사. 네네. 거기서 나온 과학 참고서인데요. 저희 팟캐스트의 팬들에 의해 간신히 광고를 조금씩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팟캐스트 팬인 것 같고, 저희 이제 청취자들이나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책을 보내주시고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입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되게 좀 꼼꼼하게 설명이 돼 있는 참고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글쎄요, 제가 이걸 사실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제 조카 중에, 자랑은 아닌데 전교 1등을 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한테 한번 보였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학원에서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며. 네. 그래서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은근히 비교 광고도 되었고, 그 제품이 뭔지 모르겠으나. 네, 양대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그 많이 쓰는 교과서고 많이 쓰는 참고서예요. 올리드. 네, 올리드. 그러니까 미래행 교과서 자체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아니, 특이한 뭔가 너무 조금 메이저예요.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릴 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요, 박사님. 저희를 뭐 동정해서 적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요, 이 책을 딱 받고 좀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과학 디테일 진짜 모르는구나. 큰 그림은 알고 대충 무슨 게 있는 걸 아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학교 거 왜 어렵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뷔페 가면 연어만 계속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분야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과학 수준을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중학교 수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아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 막 전기 막 이런 쪽은 정말 봤던 예전에 배웠는지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는 사실 큰 그림만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그걸 듣고 여러분이 과학을 정말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착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이거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애들도 애들이지만 이걸 직접 보시는 게 제가 딱 오히려 보는 순간 느낀 게 그거예요. 나 이거 좀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도 좀 강화를 하고. 혹시 그걸 노렸나? 그럴 수 있죠. 그걸 하면은 정말 아주 강추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이 되는 게 저도 이렇게 훑어만 봤었는데 고등학교 참고서를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과학을 되게 싫어하던 시절에 보는 것보다 확실히 많이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를 계속 듣고 익숙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요. 그게 약간 양쪽에서 좀 서로 피드백을 막 하면서 이게 뭔가 서로 도움이 되면서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좀 되게 도움이 되긴 하겠다. 우리가 봐도 뭐 생각은 들었죠. 옛날에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왜 이런 걸 알고 풀어야 되는지 느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일단 느낌은 가지셨으니까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한 걸 알아보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내용을 보고 문제 풀어보고 일단 저부터 좀 하고 싶었고 진짜로 진심으로 하고 싶었고 그거는 진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녀들과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풀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저희 팟캐스트 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모습 이상 또 저희가 바라는 모습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올리드 시리즈 내신 잡는 필수 개념서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서 스스로의 과학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교과서 수준의 다른 과목은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과학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울 때랑 또 좀 달라진 것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서는 사실은 뭐 빅뱅이라든지 우주론 같은 게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았었거든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이게 이 정도로 가르치면 되게 좋다 막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나서 다 또 까먹고 결국 우리 팟캐스트 같은 거 다시 듣고 이게 참 안 좋은 현상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네, 공부합시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앞잔소리 끝내고 뉴튼의 발가락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희 뉴튼의 발가락,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이강령의 파티클과 함께하는 여름 남양 특집. 이제 여름은 아니죠. 예, 근데 뭐 그냥 해야지 뭐. 근데 이거 약간 기상청 때문이에요. 원래 올해 9월까지 덥다 그래서 안심하고 붙인 제목인데. 도대체 9월 말까지 듣다는 얘기가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어쨌든 남양 특집으로 갑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제 3화, 제 3화 최종회. 과연 입자들은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속기 얘기를 했고 가속기의 기본 원리 이런 얘기를 하고 LHC 얘기를 좀 했었나요? 네, 그랬었죠. LHC 얘기까지 했었죠. 대충 얘기를 했고 힉스 입자 얘기 같은 걸 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원래 힉스 입자를 하기로 했죠. 오늘. 그죠, LHC가 발견한 거니까 그 업적이라는 힉스 개념으로. 입자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교수님은 왜 방금 한숨을 쉬었습니까? 제가 여기 찾아오면서 오늘은 정말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왜요? 때문에요. 뿐 아니라 자,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가속기 얘기 같은 거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힉스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난감하시겠다는 생각이. 진짜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상한 그래프하고 막 방정식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냥 되시는 데까지 저희 수준 아시잖아요. 예, 오늘 그러니까 얘기할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로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대로 이렇게 떠들 테니까 마술 같은 편집으로 뭐 알아야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은 다 잘라내고 틀린 말만 이렇게 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저희가 듣다가 모르겠으면 손을 조용히 들겠습니다. 내내 들고 있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뭐 덤벼들어 보죠. 네. 예, 지난 시간에 표준 모형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와 힘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써놓은 것이 표준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입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전자기의 상호작용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을 써놓은 것이 표준 모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표준 모형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요소예요. 힉스 메커니즘은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한 가지 작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이 힉스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힉스 메커니즘과 힉스 입자가 이제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이 힉스 입자를 예측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피터 힉스와 프랑스와 앙글라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은 정확히 말해서 힉스 메커니즘을 발명한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힉스 메커니즘은 힉스 입자를 발견함으로써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힉스 입자를 예언했다기보다는 힉스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걸로 받은 겁니다. 네. 이분이 발명했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론적인 거니까 뭐 발명했다고 해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힉스 장애에 의해 게이지 대칭성을 자발적인 방법을 깨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손 들었어요 지금. 이게 참 신기하네. 물리학 발명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산소를 발명했다 이런 것처럼 원래 있는 건데. 신대륙 발명 이런. 예, 그래서 사실 새로운 입자는 다 발견했다고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들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입자 있다는데. 그래서 그 입자는 성질이 요러저러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사실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그 이론적인 과정이 뭔가를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그거잖아요. 게이지 대칭성을 자발적으로 깨는 과정. 게이지는 뭐고 대칭성은 뭡니까? 대칭성이 왜 깨져야 되는지를 아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거기 자발적으로 깨진다는 말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칭성이 깨진다는 말은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뭐의 대칭성이 깨집니까? 하셔야 됩니다. 뭐가 대칭인 겁니까? 애초에. 그냥 우리 눈앞에 이렇게 좌우 대칭인 집을 이제 지었다고 생각하고 한쪽에 유성이 떨어져서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 대칭성이 깨진 거죠. 네. 뭐 이런 그런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칭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대칭성인가요? 이제 말씀하시겠죠? 집. 이해했네요, 이제 우리. 방금 말한 거는 그런데 외부에서 뭐가 와서 진짜로 그걸 깬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직접적으로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게.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깨지는 거는 그것과는 이제 다른 방법입니다. 애초에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하이젠베르크가 처음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해냈는데요.
우리가 보는 자석이라는 게 있죠. 네. 자석은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원자나 분자 스케일에서 작은 자석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작은 자석들이 제멋대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석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 뭐 강한 자석을 옆에다 갖다 주면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얘들이 딱 정렬을 하죠. 네. 그럼 이제 네. 자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자석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 이 상태를 그 상태대로 온도를 점점 내립니다. 네. 온도를 내리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안정된 상태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츰 정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온도를 내리는 자체로. 그래서 어느 순간 자석이 됩니다. 아하. 네. 이제 정렬을 하기 시작해갖고 어느 순간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석이 됐다 하면은 원래 물질을 이렇게 놔뒀을 때는 얘가 어느 방향이 특별한 방향이 없죠. 네. 그런데 자석이 되는 순간 자석은 이제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게 되니까 네. 어느 방향으로 자석이 되느냐 하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방향성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하나 똑같이 네네. 지금은 방향성이 생기면서 그 대칭성이 깨진 겁니다. 그렇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요거의 특별한 점은 그 방향이 그럼 어디로 잡히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완전히 임의의 방향으로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자석을 놓고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면 매번 다른 방향으로 잡혀요. 어느 방향으로 잡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 상태가 어느 방향성을 택하는 방향 대칭성을 깨는 상태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온도가 변한다는 것도 어쨌든 외부적인 영향을 주긴 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하나하나의 작은 자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에너지가 이제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또는 이렇게 오목한 바닥에 납작한 게 아니라 동그랗게 오목한 그릇을 생각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한가운데 구슬을 올려놓으면은 구슬은 모든 방향으로 대칭성이 있죠. 둥근 네네. 그릇이면. 네. 그러면 이제 한가운데에서 구슬이 있는 그 부분을 밑에서 손가락으로 똑바로 올려주면은 이번에는 한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슬은 더 이상 고기에 있지 못하고 옆으로 또로록 굴러 떨어지겠죠. 네네. 그런데 정확하게 대칭성을 유지해서 내가 올리면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는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이 상태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주면은 구슬이 있는 상태가 더 이상 안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네네. 그 옆에 여전히 오목한 그 동그란 부분이 이제 안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는 메커니즘은 이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데로나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깨지는 거를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집이 무너지는 사태 같은 거는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면은 한쪽을 그냥 찌그러뜨려서 구슬이 이제 굴러가면은 이건 아까 집이 무너진 거랑 똑같이 외부에서 직접 대칭성을 깬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가운데를 볼록하게 올리면은 사실 그릇의 모양은 여전히 방향에 대한 대칭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가운데만 올렸으니까. 그러나 구슬은 거기에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알아서 대칭성을 깨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깨지는 것을 자발적으로 대칭성을 깬다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 이해한 거죠. 이게 대칭성이 깨지는 건 이해를 했고 한 단어를 이해했어요. 이제 왜 대칭성이 깨져야 되는지를 픽스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이렇게 세 글자씩 앞으로 나갑니다. 네. 사실은 이 대칭성이라는 말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칭성이 깨지는 메커니즘, 자발적으로 깨지는 메커니즘은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것을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데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 바로 힉스와 앵글라르가 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게이지 대칭성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칭성은 약간 알고 있거든요. 앞에 게이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게이지는 그 저 기름 차에서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게이지죠. 네. 또 주유를 하면 깨지겠군요. 아직도 게이지 대칭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라도 해줄 수 없으세요. 그래도. 자, 표준 모형이라는 방정식을 쓸 때
표준 모형 안에는 사실은 4가지 원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특수 상대성 이론, 네. 또 한 가지는 양자론. 네. 너무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될 원리들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게이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원리는 원래 전자기력을 나타내는 전자기학의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원리입니다.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맥스웰 방정식은 2가지 원리만 알면 쓸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게이지 원리에 맞도록 방정식을 쓰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정식을 쓰면은 그게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대학 때 전자기학을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는 잘 안 가르칩니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순전히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칭성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칭성을 더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의 시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내부적인 어떤 양이 하나씩 더 들어있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있다는 게 어떤 뭐 대칭성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칭성 말고 주머니 속에 뭐 시계를 하나씩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서로한테 안 보이는 어떤 성질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계를 마음대로 돌리든가 이제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거는 이제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 저 자동차 기름 게이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주머니 속에 자동차 기름 게이지를 뭐 넣고 있어도 상관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어쨌든 뭐 몰라도 그냥 들어야죠 일단. 네, 주머니 속에 그러니까 뭐 아무 다이얼이나 하나씩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돌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주머니에 손 넣어서 그냥 돌리면 된다. 서로 안 보여주고 돌려도 됩니다. 그래도 대칭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대칭성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그 게이지가 저절로 연동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게 이제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연동을 시켜야 되죠. 원래 있었던 것과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거를 서로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게이지가 달라진 것을 연동시키는 뭔가는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시계 달라진 것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것을 이제 힘이 전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시계를 각자 돌리는 건 마음대로 돌리는데 마음대로 돌려도 모든 상태가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근데 아까의 어떤 상태와 지금의 어떤 상태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언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힘이라고 바깥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칭성을 숨겨진 대칭성을 깬다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요. 픽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대칭성이라는 게 그 힘이 전해지는 원리라고. 예, 게이지 대칭성이 힘이 전해지는 이제 원리라는 거를 그래서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도 전부 다 그 게이지 대칭성을 가진 이론으로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지 대칭성을 가지려면은 그 힘을 전달하는 것이 전자기학처럼 이제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니까 그때는 질량이 없는 그 무언가가 이제 그 힘을 전달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야 이제 모든 공간에 다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전달하는 입자가 질량이 있으면은 모든 공간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게이지 대칭성이 깨진 겁니다. 자, 어느 쪽을 우선으로 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성이 깨지면은 원래 있다가 깨지면은 그러니까 원래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원래 있다가 깨지면은 그 게이지 입자가 대칭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게이지 입자가 대칭성을 가지게 되면은 대칭성은 깨집니다. 질량을 가지게 되면 아닐까요? 질량을 가지게 되면 대칭성은 깨지고 그러면은 그 힘이 전달되는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그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핵에 관한 힘들은
핵을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강한 핵력은 핵 안에만 작용하지 원자를 두 개 갖다 놔도 저쪽 핵하고 이쪽 핵이 서로 잡아당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 핵이 서로 작용을 한다면 핵력이 전자기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두 개의 원자를 같이 놓으면 핵끼리 막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클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들의 전자기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핵력은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핵력이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설명하고 싶었고, 그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가 그것을 질량을 가진 입자가 그 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라고 이제 처음에 제안을 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게이지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게이지 대칭성이 뭔가로 깨져 있어서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게이지 대칭성이 깨진 이론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과제라고 그렇군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 주머니에 시계가 다 똑같이 맞도록 연동이 돼 있는데 시간을 서로 연동시켜주는 무언가가 질량을 가지면 멀리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대충 저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건가요? 예, 비유라서 역시 아닌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비유라서 역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뭐 대략은 그런 어쨌든 얘기입니다. 이 힘이 광속으로 전달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거리까지 가는 작용이 거고. 따라서 질량이 있는 입자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알아들었다는 기분이에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질량이 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질량이 있다고 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이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조화를 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요? 힉스 입자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대칭성이 깨지는 과정을 그냥 깨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양자역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한 자발적으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면은 그러면은 대칭성이 깨져서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대칭성은 깨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유한한 거리에만 작용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동그란 그릇에서 가운데를 오목 올려도 전체는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나 똑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칭성 자체는 안 깨진 겁니다. 다만 구슬이 있는 위치가 대칭성이 깨진 위치에 있을 뿐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대칭성을 깬다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게이지 대칭성을 깨면은 게이지 대칭성은 여전히 사실은 방정식 전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태 자체는 그중에 대칭성이 깨진 상태를 골라서 자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마치 대칭성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게이지 대칭성을 깬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발적으로 깬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힉스는? 그래서 1964년에 프랑스와 앙글레르와 브라우라는 이제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벨기에에 계셨던 분들이고,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의 피터 힉스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세 사람입니다. 키브를 비롯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요 세 그룹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거에 관한 이론을 내놨습니다. 자발적으로 깨지면 양자역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칭성을 깰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힉스가 쓴 논문이 그렇게 하면은 그릇의 모양을 만들었었던 그 장 중에서 일부가 마치 입자처럼 나오게 된다. 입자의 형태로 뭔가가 남아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힉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는 굳이 힉스 입자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제일 널리 파퓰러한 이름이 되는 바람에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됩니다. 논문 자체는 앵글라르의 논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 뭐 한 달쯤 차이를 두고 힉스의 논문, 그 다음에 또 한 두어 달 차이를 두고 이제 미국 팀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입자 얘기를 이렇게 힉스가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서 힉스 입자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 학회에서 그 세션을 이제 주관하던 분이 바로 우리나라 출신의 이위소 박사인데 이위소 박사가 그걸 뭐 힉스 메존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희소 박사가 약간 무슨 핵무기 만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입자 물리 학회 그걸 좌장을 하시는. 예, 당대 제일 정상급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지으실 정도니까 이거 영향력이 큰 물리학자였던 거죠. 이렇게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것이 이름도 정해지고 뭐 그런 건데 힉스 메커니즘은 뭐 질량을 부여한다고요? 물질에? 예, 방금 말했듯이 그렇죠? 일단 게이지 입자의 질량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힉스 입자가 만들어준다. 예, 힉스 메커니즘 자체가 게이지 입자의 질량항이 생기도록 해주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게이지 입자라는 게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인 걸로 이해했거든요. 맞는 건가요? 예, 전자기력에서 빛에 해당되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네. 그럼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뭔가 다른 입자가 있는 거군요. 예,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지막에 입자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여분으로. 그 남아있는 것이 이제 힉스 입자인 거죠. 그렇군요. 참 몇 겹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약간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라는 식으로 되게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질량을 부여했다는 증거로 남은 입자가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은 이제 힘을 전달하는 게이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 게 힉스 메커니즘인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힉스 입자다.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아까 뭐 계속 든 비유니까 계속 쓰자면은 그 그릇에 해당되는 걸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태를 정해주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또 힉스 이름이 붙어서 힉스 장이라고 부릅니다. 힉스 양자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장이 그렇게 그 상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양자장의 일부가 입자의 형태로 항상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힉스 입자 실험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힉스 입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게이지 입자가 힘을 전달하는데 이 힘은 무슨 힘인가요? 예, 아주 시기적절하게 정확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제 힉스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그 핵력을 강한 핵력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강한 핵력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몇 년 동안 또 이거는 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의 방정식을 쓰면서 강한 핵력은 뭐 이걸로 안 될 것 같고 약한 핵력을 이걸로 깨는 걸로 해보자 해서 약한 핵력에 대한 방정식을 씁니다. 그것이 표준 모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표준 모형에서 힉스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것은 약한 핵력 쪽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강한 핵력 같은 건 뭐가 매개하나요?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글루온이라고 부르는데 강한 핵력은 그러니까 여전히 대칭성이 깨지지 않은 채로 그냥 게이지 이론이 게이지 대칭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대로 남아있습니다. 글로는 질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속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그러면은 강한 핵력은 왜 그 짧은 거리밖에 작용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거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나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먹었으니까. 아마도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쿼크를 왜 따로 떼어낼 수 없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쿼크를 하나 떼어내면은 그 쿼크하고 사이에 글루온이 작용을 할 텐데 떼어내지 못하고 재빨리 이 강한 핵력에 대해서 중성인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강한 핵력에 대해서 중성인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원자핵 사이즈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 있는 원자핵도 여전히 중성이기 때문에 핵력은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핵력이 너무 강해서 재빨리 중성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핵력이 작용하는 범위는 핵 범위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처음엔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듣다 보니까. 다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신기하네요. 딴 얘기지만 아까 저 제5의 힘 얘기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매개하는 입자라는 게 또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되니까요. 이게 뭐 질량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매개하려면은 그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질량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하는 거고 전자기력은 전기라는 성질이 있는 거고요.
강한 행력은 지난 시간에 색깔이라는 말을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네. 쿼크가 갖고 있는 색깔이라는 고성질을 매개하는 게 강한 행력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건 색깔이 없으니까 강한 행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뭔가 있으면 그 힘이 작용하는 어떤 성질인가가 그 기본 입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력 매개는 중력자가 하나요? 예, 중력자가 한다고. 네. 그러니까 중력자라는 건 그러니까 이름이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그냥 우리는 중력자라고 부르겠다. 그런 것은 발견이 돼 있나요? 아니요, 중력자는 아직 발견이 안 돼 됐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력파를 이제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중력파를 입자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중력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파에서 그 입자적인 성질을 발견하면은 노벨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뻔히 알고도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아쉬운 그 뭔가 예측은 가능하지 않나요? 굉장히 가능하죠. 거의 무제한의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중력은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질량이 없는 그러니까 중력자도 입자가 질량이 없는 매개하면 거예요. 질량이 없는 입자는 무제한의 거리를 매개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 있는 그 게이지 입자는 약한 행력 입자밖에 없다.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 개만 그런 것도. 따라서 이거를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약한 행력 입자를 진짜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질량이 있는가. 그 다음에 힉스 입자를 보는 거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그 약한 행력 입자를 1983년에 세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형이 맞다는 거는 그때쯤부터는 더 이상의 이제 이견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힉스 입자는 틀림없이 발견될 거다라고 그때부터 사실 믿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약한 행력 매개한 입자가 WZ, W 입자 Z 입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약한 행력을 매개한 입자. 그러다가 힉스 입자까지 발견됨으로써 이제 정말 못을 박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자는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한편으로? 예, 그렇죠. 중력자 같은 게 셀은 이런 LHC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력자는 중력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 있으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중력파도 사실은 어디에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측정할 만한 그러니까 블랙홀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생기는 중력파를 보는데도 저렇게 거창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력파는 이제 검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중력자라는 거는 충돌기에서 생겨나는 실험 같은 걸 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군요. 보통의 중력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중력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역학적으로 이게 입자적 성격을 띠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중력자를 발견한 거고 그게 노벨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중력파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와서 짧은 파장의 중력파가 와서 그게 입자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가까운 데서 10m 앞에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면 확실히 알겠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다 죽어 있고. 저기 중력파를 이중 슬릿 실험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입자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쉬운 건 다 했겠죠 이미. 이거 노벨상 타는 확실한 방법이 있군요. 내가 탄 거야 지금? 중력자를 본다.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암흑물질을 찾는다.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찾는다. 이런 거. 그 한반도를 평화 통일시키면 노벨 평화상도 확실하죠. 그게 아마 제일 늦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힉스란 것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뭐 혹시 힉스 관련해서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다 하신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어차피 우린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노벨상은 3명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6명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거의 몇 달 사이에. 그래서 누가 받을지 많았는데 노벨상위원회에서 냉정하게 그냥 앞에 순서대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힉스까지 하고 3명 있는 미국 팀은 잘라서 안 주고. 근데 이제 첫 번째 팀에서 벨기에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힉스는 2012년에 발견이 됐는데 노벨상은 2013년에 받았고.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거. 그분이 살아계셨으면은 세 분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받았을 근데 겁니다. 뭐 사실 뭐 2014년에 돌아가신데 이번에 노벨상 받고 1년 더 살면 좋나? 막. 좋지 무슨 소리야. 노인들이라고 무슨 그런 감정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일 날 소리를 지금.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돈도 준다고 많이. 죽고 나서 가족들한테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까 방금 얘기는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받아야죠. 그래서 상금 받으시니까. 제가 2012년 초에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학회를 갔었는데 네.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그때부터는 발표할 때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안 부르고 BEH 메커니즘이라고 다들 부릅니다. 네. BEH. 브라우, 앵글레,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 뒤에 이제 미국 사람들 이름은 붙이지 않고. 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얘기를 덧붙여. 근데 그 약간 항상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뭐 한두 달 사이로 바라락 내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을 할 만큼 모든 조건이 다 성숙해 돼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다는 것이 이 물리학자들이 좀 세게 말해서 최종 이론이 있다는 그런 이제 정황으로 사실 생각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최종 이론의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네. 그 흐름이란 게 이제 느껴지니까. 네. 예,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진리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이론이란 거는 대통일 이론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요. 대통일 이론은 고유명사입니다. 네네. 아주 구체적인.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모형이 완성돼서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 모형을 알았으니까 다 됐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력. 사실은 이제 우선 중력의 문제가 있고요. 네. 자, 그건 이제 당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표준 모형만 들여다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자, 힘이 왜 그럼 세 가지가 있느냐? 왜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일단 좀 불편하죠. 뭔가 근본적인 이론은 훨씬 더 단순해야 될 것 같은데. 중력 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준 모형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을 찾는다고 하면은 표준 모형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시키는 것들이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력을 제외하고 세 개의 힘이 있는데 왜 하필 세 개의 힘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군요. 예, 왜 또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거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른 모양의 세 개의 힘이라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보자. 네. 그래서 대통일 이론이라는 건 그 세 개의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그 세 개가 각각 다른 게이지 이론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게이지 이론으로부터 그 세 개의 게이지 이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의 게이지 이론을 대통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되게 굉장히 뭐 초고온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예. 높은 에너지에서는. 네네네. 우주 초기로 가면은 이제 점점 높은 에너지가 될 테니까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대통일 이론으로 갔다가 그 뒤에 우주가 식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최종 이론이라는 거는 중력까지 합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하나로. 예. 그 방정식을 만들려는 거죠?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뭐, 촉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제 촉이 뭐가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그런 거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지 또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입자물리학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꿈꾸고 하는 거죠. 특히 입자물리학 쪽.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 분야에 투신에 계신 분이 안 될 거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진 않으시겠죠. 네. 안 될 거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 대신 이런 거야라는 그렇죠. 있어야죠. 여기서 안 될 거야라는 건 너희는 안 될 거야. 혹은 그건 아니야. 그럼 초대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초대칭 자체는 사실은 훨씬 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성 말고도 이렇게 방정식으로 썼을 때 최대의 대칭성을 쓰면은 그런 그 방정식이 이제 초대칭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초대칭성은 힘을 나타내는 입자들과 물질을 나타내는 입자들 사이의 대칭성.
입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게이지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나타내는 입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든가 쿼크는 물질을 나타내는 대칭성이죠. 네네. 이 사이의 대칭성을 말하는 이걸 이제 초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죠. 뭐 그런가 보다. 이미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칭성은 지금 존재하는 입자들 사이에는 그런 대칭성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일 초대칭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물질에 해당하는 그 초대칭 짝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힘 같은 입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해당되는 물질 입자가 또 새로운 입자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입자를 요구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초대칭성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사실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좋죠. 이론하는 사람도 할 일이 많아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 있는 입자들이 다 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17개가 있으니까 34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17개라고 한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서 17개인데 그 안에 있는 자유도까지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입자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유도가 뭔지 그리고 뭐 초대칭 이론에는 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온 새로운 입자 중에 하나가 암흑 물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대칭이 있으면은 아까 대통일 이론 할 때 참 빠뜨렸는데 대통일 이론이 내 간접적인 증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걸 지원해주는 한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상수를 에너지를 쭉 높여보면은 올라가다가 놀랍게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일 이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그랬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원래 하나의 힘이었다가 거기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가 이제 쭉 낮아질 때 보면. 그럴 줄 알았어. 봤지? 이제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계산하면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초대칭을 넣고 계산하면 더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초대칭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걸로 한동안 얘기는 됐습니다. 사실 직접 증거라고는 할 수 없죠, 이런 거는. 네. 정황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거군요. 근데 원래 물리학 쪽에서는 뭔가 칠판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사실인 경우가 대체로 맞긴 맞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아니고요. 극히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군요. 아름다운 경우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정식이 딱 들어맞으면 우주가 그 모습대로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이론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심지어 그래야 된다고 주장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그렇군요. 이거는 이광환 박사님이 계시면은 잘 설명해 깜짝이야. 이광환 박사님 안 계시니까 K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죠. 아쉬운 대로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해왕성을 발견한 것이 천왕성 궤도의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성을 하나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수성 궤도의 이상을 설명하려고 행성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다가 설명은 했는데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그게 그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없으면 말짱.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옛날에 촉군 이론 좀 볼 때 이게 비판자들이 이게 수학일 뿐이고 예술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측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촉군 이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심각하게 비판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이제 지나치게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런 수준이지. 그냥 촉군 이론 자체가 저런 걸 왜 하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치고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을 잘 지었고 또 이제 스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브라이언 그린 같은. 그렇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재밌는 얘기가 더 차원 얘기가 있어요. 엑스트라 디멘션스. 여기 작은 이름으로 이제 작은 글씨로 시공간은 4차원인가 3차원 공간 더하기 1차원 시간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적인 4차원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력은 왜 다른 힘보다 그렇게 작은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입자 물리학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건가요? 원래 입자 물리학에는 중력 효과는 이제 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제 많은데 그 중력 문제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로서 중요한 문제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죠. 그런데 여러 개의 차원, 시공간이 4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아인슈타인 때부터 칼루자나 클라인 같은 사람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그렇게 차원이 하나 더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제로 입자 자체에도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나왔던 촉근 이론에 가서는 그 차원이 좀 많이 있으면 뭐 26차원이나 10차원 이렇게 있으면은 또 이론적인 문제를 또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촉근 이론의 초반에 강한 이 동기 중에 하나로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다 문제는 중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높은 에너지에나 가서 있어야 될 거니까 당장 우리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대부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입자 물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20세기 끝나기 직전에 1990년대 말에 물론 뭐 그전에도 촉근 이론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게 낮은 에너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생각의 이제 한 갈래 중에서 그 1990년대 말에 몇몇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모형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그러니까 만일 시공간에 다른 차원이 더 있는데 그 차원이 충분히 낮을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그 에너지가 충분히 낮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낮을 수 있냐면 LHC에서 실험하면 볼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낮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뭐 역사상 뭐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이 인용된 논문 몇 편이 이제 그때 나왔습니다. 그럼 LHC에서 실험을 해서 이 더 차원들을 찾아내려고 한 건가요? 예, 그런 실험도 하고 있죠. 뭐 성과가 좀 있나요? 네. 아무것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느 이걸로는 아직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죠. 이걸로 관측될 거라는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렇죠. 이 정도 범위에는 아니다. 그럼 이제 더 큰 입자 충돌기를 만들어낼 어떤 명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아직 LHC는 좀 더 돌아가야 되니까요. 아직은 좀 신발 안 맞는다고 벌써 막 새 신발 사달라고 하기는 좀 본전을 좀 더 뽑아야지. 지금 검증하고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걸 아직 어느 정도는 더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더 아직 LHC가 더 봐야죠. 업데이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지고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된 에너지를 지금 거의 다 내고 있고요. 이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절반의 에너지만 썼는데 지금 이제 거의 업데이트 된 에너지로 작년 1년 그리고 이제 올해 돌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얼마든지 더 할 여력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 10몇 년 뒤에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 숫자를 지금보다 한 10배인가 100배인가 늘리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거까지 끝나는 게 이제 LHC 가속기의 이제 수명입니다. 완전히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걸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원 세계가 뭐 우리 세계에 너무 작게 접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그거는 처음에 칼루자와 클라인이 처음 고차원 얘기를 할 때부터 그 안 보이는 이유는 일단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뭐 말려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였고 촉근 이론에서 말할 때도 역시 이제 그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였고 이제 최근에 나온 더 차원 이론은 그렇게 작지 않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심지어 한 0.1mm 정도 크기일 수도 있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만해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현미경도 아니고 돋보기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그 크기면 관찰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차원을 볼 수는 없고, 그럼 이제 그 효과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중력은 뉴턴이 발견한 대로 이제 R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인데, 네. 그 저차원 세계에 가면 R 3승에 반비례한다든지 R 4승에 반비례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납니다. 다른 차원의 우주 전체가 그 0.1mm 크기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를 생각하면은 네. 종이의 면만 생각하면 2차원인데 그렇죠. 종이의 두께 쪽으로는 3차원이잖아요. 예, 그 모든 그 방향으로는 다 그 두께인 거죠. 네.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저 정상이 아니군요. 그렇군요. 잘못된 걸 그리고 있었어.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갑자기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안 녹아내네요. R의 3승분의 1 너무 재밌네요, 그거. 겁니다. 차원이 하나 더 생기니까 더 옅게 흩어지는 그렇게 거죠. 중력이 더 힘이 멀리 세는 갈수록 거죠. 약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로 처음에 들 때 예로 들었던 것이 곤충들을 이제 개미와 파리를 이 이제 유리 상자에다 넣어 놓으면은 네. 개미는 바닥에서만 있습니다. 2차원만 보죠. 예, 파리는 날아다니니까 3차원을 봅니다. 네. 그러면은 파리는 대부분 날아다니니까 땅에는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다른 힘보다 매우 약한 겁니다. 중력이. 다른 차원까지 이렇게 넘나들 수 있으니까 매우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차원이 작아지면은 파리도 이제 땅에 있는 파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네, 이렇게 천정을 낮춰버리면. 예. 네. 그러니까 그 차원의 크기와 그 중력이 약한 것과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묘하네요. 알듯 말듯 하지만 어쨌든 묘합니다, 굉장히. LHC에서 찾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 네네. 아까 대통일 이론이라든가 네. 초대칭 이론이라든가 더차원 이론,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준 모형보다 더 근본적인 네. 표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이론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마치는 게 좋겠죠. 예, 나머지는 뭐 얘기하셔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실 블랙홀도 찾고 있고요, LHC에서. 그게 바로 더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더차원이 그렇게 작으면은 블랙홀도 그 스케일에서, LHC 스케일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LHC 현대물리학의 최전선 이강영 지음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이라고 하는지를 이제야 약간 이해하는. 내용은 이해 못해도 그건 알겠어. 정말 최전선이에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약간 좀 SF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은 대부분 SF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나 최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최종 이론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않는 것 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체로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이론이 나오고 인류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없어요. 네. 근데 최종 이론은 조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표준 이론하고도. 정말 말 그대로 최종 이론 아닌가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중력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그냥 띄우죠.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최종 이론이 나오면 전자기력을 중력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럴까요? 뭐 아주 고에너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게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빅뱅이 막 일어난 직후에는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퀘이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좀 다른 그런 얘기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걸 엮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걸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력파 같은 걸 연구하는데 더 중력에 더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중력파를 가지고 우리가 맨 먼저 할 수 있는 일로는 중력파 천문학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빛이나 전파가 아니라 중력파를 통해서 이제 별에 대해서 알아내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 이론까지 가지 않아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최종 이론과 우주 엘리베이터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완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는 우주 엘리베이터에 걸겠어요. 저는 둘 다 30년 이후라고 봅니다. 물론 30년 30년 이후요? 굉장히 금방 될 거라고 보시네요.
원래 과학에서 30년이면은 예, 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 시간 30년. 중요한 건 인류가 멸종되기 전에 될 수 있을지가 이제 30년은 예, 내년에도 30년 후고 내후년에도 30년 후예요. 아, 그거네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30년 후에는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증명될 것 같아요. 메릴 린치에 의해. 네, 메릴 린치의 그 금전적 지원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누가 투자하는지 보자. 네, 아무튼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을 모르니까 정말 최전선의 과학이라고 해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다가 우리가 지금 사실 이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들 얘기하자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뭐 K 박사님 빼고. 예. 저도 모르겠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까지 가고 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뭔가 정말 우주의 비밀 근원 이런 거를 캐내고 있는 중이다. 예, 그게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저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정서적인, 지적인 자극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뭐 몇십 승초 이후는 안다. 그게 다 입자물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거기서 입자물리학이랑 그 우주론 천문학이랑 만나는.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뭐 진짜 30년 후엔 다 알게 되겠죠, 모든 걸. 네, 그러면 3부에 걸쳐서 진행했던 오늘이 사실 그래 더운 날은 아니나 가장 무서운 시간이긴 했어요.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파티클과 함께하는 여름 남양 특집. 과학 괴기전.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 힉스 입자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어느 정도 강의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대로 안다는 게 어느 정도를 박사님이 아는 만큼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알 수 없군요. 적어도 전공한 학생들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예, 입자물리학 석사 졸업할 때쯤에는 제도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형 기자가 아직 좀 뭘 몰라요. 뭐 어떻게 2시간, 4시간, 10시간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수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학부터 이제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먼저 하시고 물리학 석사과정 하시고 나서 올리드 수학으로 기초를 첫 관문이죠. 올리드. 올리드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학사로 들어가고 석사로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올리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저도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 맨날 입시니 뭐니 입시도 중요하죠. 입시를 잘 봐야 이런 거. 그래서 올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취직하고 대기업 가고 다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최종 이론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아니면 적어도 이해라도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자고요. 예. 입시, 취직, 돈 벌고 이게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강영 박사님과 올리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3부 길게 저희 과학하고 안전에서 3부작까지 한 건 정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파티클과 함께하는 여름편은 이 정도에서 더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더 해도 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암호와 미로의 연속이 되겠죠. 일단 수학을 가르치는 팟캐스트부터 하나 만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하지 뭐. 우린 빠져야 돼요. 네, 고생해주신 이강인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이게 진지한 과학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한번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가 떴는데 어떤 물리학자께서 의식이란 게 사실 뭐 철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들의 주제이자 숙제이기도 한데 의식이 물질의 어떤 새로운 상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요? 대충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대충 보면요. 차라리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해요. 뭐지? 대칭성에 그럴까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이런 얘기예요. 되게 간단해요. 얘기 자체는. 우리 이제 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얼음 고체 상태, 그 다음에 물 액체 상태, 그 다음 수증기 기체 상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식이 물질의 어떤 그런 새로운 상태를 말을 하는 거다. 물론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걸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이라는 걸요? 네, 액체, 기체, 고체, 의식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도 있어요. 펄셉트로니움. 퍼셉션에다가 뭐 융 붙이고 해가지고 의식자라고 의식자. 해야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물은 알고 있다. 막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물은 예를 들어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물은 알고 있다. 네, 전형적인 사이비과학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걸 얼핏 보면은 이게 마치 뭐 영혼이 있다는 얘긴지 아니면 뭐 우리 뇌 속에 무슨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무슨 의식자 아무튼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강인 교수님 계실 때 아무래도 이 방면의 전문가시니까 뭔가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걸 LHC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모여서 뭔가를 상상을 해야죠. 네. 자, 이제 입자가 나타날 거야. 다들 마음을 모아서. 그 경우에 펄셉트로니움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해놓고도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금 한번 약간이라도 이 주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거를 제가 뭐 설명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다루는 것이 모든 물질이기 때문에 네. 다른 뭐든지 물리학으로 환원시켜서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학으로 환원시켜서 물리학의 방법론을 사용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물리학이 됐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생물학 같은 경우에 생물학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분자를 자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 물리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정교한 실험도 많이 합니다. 네. 원자 단위에서 쌓고 하는. 네네. 네.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 거냐? 생물학에서 그 실험을 할 때는 생체를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 분해해서 자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리학은 안 그래도 되는군요. 물리학자는 그 진공 상태의 고용의 암소를 가정한 다음에 그 암소가 죽던 말던. 네, 진공 상태의 고용의 암소를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가 오만하게 표현하자면은 생물학이라는 것은 생체라는 그런 강력한 조건을 걸어준 상태에서의 이 뭔가 물리학인 겁니다. 네. 사실은. 한정된 상태의 물리학이군요. 대통합, 물리학 대통합 이런 거. 아니 실제로 거기 있는 물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말을 바꿔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생물학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오랫동안 생물학에서 쌓여있는 그 경험과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물리학자가 갖고 와서 물리학자 방법대로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그런 자세로 의식이라는 걸 다뤄보려는. 물리학자의 그래서 오만함으로. 네, 실제로 뒤에 보면은 이제 모두 물리학적 방법으로 해밀토니안을 정의하고 뭐 그걸로 뭐 논문을 다 계산하고 논문을 기적거리고 계십니다. 뭐 이런 지금. 일을 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보면 아마도 그 생물학자가 이 논문을 읽고 반박하기는 힘든. 네. 네,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콘셔스니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의식이라는 걸 무슨 뜻으로 썼는지 정의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꼽은 네 가지 개념은 자 정보, 통합성, 통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독립성, 네. 다이나믹스 프린시플. 뭐 다이나믹스 프린시플이야 뭐 물리학에서 늘 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네, 앞에 이 세 가지 정보, 통합성, 독립성. 뭐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뭘 정의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예, 의식을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거기서는 더 얘기를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의식이라는 걸 분석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거꾸로 통합했을 때 의식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살짝 피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라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이 물질을 검출하는 검사를 하는 것과
동공에 불을 비추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 네, 바로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정확한, 예, 진짜 너무 정확한. 그러나 만일 이게 정말로 맞다면 네. 동공에 불을 비추는 건 거기서 끝이지만 네. 이제 이걸 확인한다는 거는 그 뒤에 얼마든지 이제 더 발전된 방법이 뭔가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MRI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더 근본적인 걸 아는 거니까 알게 된다면 빨리 깨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군요. 이분 테드도 하셨어요. 맥스 태그마크인가 하는 분인데 이게 의식은 수학적 패턴이다. 네. MIT 교수예요. 예, MIT 교수예요. 이게 저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패턴이다.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리학자니까 아무래도 물리학자 편을 좀 드시는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심정은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는 게 또 물리학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의식이라는 게 어쨌든 뇌에서 어떤 전기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패턴을 찾고 싶은 거죠. 찾아서 사실은 새로운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죠. 패턴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얘기는 딱 의식을 만드는 패턴을 하나의 새로운 상태로 표현한 그렇죠. 거예요. 의식을 만드는 패턴이 딱 있으면은 그 패턴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주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 전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의식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나를 나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뭐 정보들을 뭐 유지하고 하는 어떤 일관성과 통합성을 의식이라고 하면 그거를 뭐 어떤 나타내는 맞는 얘기죠. 있겠죠? 맞는 얘기예요. 뇌 속에 돌아다니는 전자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서 그리면은 알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양자역학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아주 작을 테니까. 근데 이게 또 그 지능과 의식이 또 다른 게 의식은 미생물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미생물한테도 있을까요, 의식이? 글쎄요. 어디까지 정의가 될까요? 어쨌든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하면은 일단 뇌가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죠. 뇌가 있으면. 그 안에 전자가 돌아다닐 테니까.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아니 근데 만약에 뭐 집신벌레가 헤엄치면서 먹이 먹는 것도 겉보기엔 의식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아닌가요? 않다는 게 그 무슨 꼬마 선충이라는 거의 작동 원리를 오로지 그 작동 원리만 갖고 풀었더니 똑같이 나오는 것이 나오죠. 거기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주광성 같은 거, 빛을 향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로봇을 우리가 만들면서도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사람과 비슷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의식이란 걸 정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철학을 전공하다가 집어치운 제 입장에서는 의식의 특히 인간 의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셀프 어웨어네스거든요. 나를 인식하는 거. 자의식이라고 하죠, 보통.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의식을 가진 생물을 이제 센션트 빙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식의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그 자의식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의식을 설명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의식하고 의식하고는 또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의 스테이터스 운운하는 거는 웃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신비한 거거든요. 자의식을 할 때 뇌의 메커니즘을 다 하나씩.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시도가 낯설지 않은 게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로저 펜로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각형? 그분이 펜로즈 다이어그램. 그분 욕 많이 먹으셨죠. 상당히 특이한 행로를 걷고 계신데 그 로저 펜로즈가 쓴 책 중에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뉴 마인드 오브 엠퍼러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걸로 아직 뇌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뭔가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양자 중력을 모른다. 그래서 양자 중력까지 알게 되면 뇌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이론. 최종 이론. 최종 이론 나오면 뇌도 알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중력 이론하고 이제 양자론이 그러니까 결합이니까. 최종 이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원리적으로. 물리학과 학생들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학문이 다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지금 생물학과를 뽑을 일이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펜로즈가 욕을 먹잖아요. 저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물리학자들한테 욕먹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철학자들한테 욕 먹나요? 그들은 알고 있죠. 물리학자들이 그 대놓고 동조는 못하지만 네. 속으로 은근히 아이씨 맞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동의를 못하더라도 태도는 마음은 뭐 그런 거지 뭐. 모든 걸 물리학으로 환원시키는 저 태도만큼은 뭐 그런 거지.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심정적으로.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뇌과학의 미개함과 그런 아직 400년, 500년 전에 아직 할 게 많다는 얘기죠. 물리학자의 재수 없음 말씀드리게. 이런데 끼어들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테드까지 나와서 물리학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일단 물리학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끼어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구형의 암소만 가정하죠. 근데 사실은 진공 상태.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은 안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머리 좋고 약간 좀 재수없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러면 별로 이미지 안 좋을 텐데 막 걱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대요. 2014년에 이제 얘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이 MIT 교수인 맥스 택마크라는 분한테서 액체, 고체, 기체처럼 원자가 어레인지 돼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브젝티비티니까 이제 주관성이죠. 주관성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주관성이란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나마 셀프 어웨어네스 자의식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보죠 한번 물리학자들이 과연 이 최종 이론과 함께 우리 의식의 신비까지도 다 그러니까 밝혀냄으로써 의식이 만들어질 때 물질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상태가 그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게요. 아무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그마크 교수님.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강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잘 되면 혹시 뭐 치료하고 어쩌고 하는데도 뭐 도움이 언젠가는 30년 후에는 그걸 이해하면 정말 그 치료가 되죠. 그렇죠.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MRI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면은 의식이 끼어난다는 걸 안다면 그러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럼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죠?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 테니까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좀 이런 게 있다,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후속 연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이강현 교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최종 이론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저희가 이강현 교수님을 모셔서 설명을 그때는 편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물리학자들의 우월함을 충분히 자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이 정도로 하고요.